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결혼 초반 많은 부부들이 부모님께 하는 이 한마디. 처음에는 정말 고마운 도움이었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보태주시고 아이 육아비를 지원해주시고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시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너무 자주 시켜 먹는 것 같던데 그 돈이면 장 봐서 해 먹는 게 훨씬 나아. 애 학원은 왜 그렇게 비싼 데를 보내니? 우리 때는 안 그래도 다 컸어. 주말마다 외식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 젊을 때 돈 모아야지. 어느 순간부터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함께 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보태주는데 왜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바로 이 순간 감사했던 도움이 부담스러운 간섭으로 바뀝니다. 금전 지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젊은 부부의 목을 조여오는 거죠. 오늘은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이 문제, 바로 금전 지원과 개입의 경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초기,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신혼부부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빠듯하고 결혼식 비용으로 빚을 진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60대 부모님들은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애가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금전 지원은 분명 선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전세 자금 중 일부를 대출 대신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육아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주는 경우도 있죠. 처음 몇 개월은 정말 감사한 시기입니다. 며느리도 고마워하고 아들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주말에 찾아뵙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서히 찾아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보태주는데 당연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자녀 부부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거나 주말마다 외식을 하거나 명품 가방을 하나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해집니다. 내가 허리띠 졸라매서 보태주는 돈으로 저렇게 쓰는구나. 실제로 그 돈으로 산 게 아니더라도 일단 금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모든 소비가 내가 준 돈으로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조언이 시작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돈 관리를 못해. 배달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야? 아기 옷은 비싸게 사지 말고 물려 입히면 되는데. 그 돈에 학원 보낼 거면 차라리 엄마가 직접 가르쳐. 부모 입장에서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자녀가 돈을 아껴서 더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 쓰든 우리 자유 아닌가요? 도와주신다고 해서 우리 삶을 간섭할 권리까지 주신 건 아니잖아요. 이 지점에서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는 감사함보다 부담감을 먼저 느끼게 되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선의가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아들은 양쪽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전 지원이 계속되는 한 조언도 계속되고 그 조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배달은 좀 줄여라 정도였던 게 나중에는 이번 주 장 본 거 영수증 좀 보여줘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움은 점점 의무로 변하고 감사는 죄책감으로 바뀌며 가족 관계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문제는 금전 지원을 통해 형성되는 권력 관계입니다. 누군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고부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죠. 문제는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권력 구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직급과 역할이 분명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어디까지가 조언이고 어디부터가 간섭인지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마디 하는 건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며느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데 왜 우리 부부의 모든 결정에 의견을 내시는 거지? 이 둘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복잡한 건 금전 지원이 일방적인 주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교환이라는 점입니다. 부모는 돈을 주는 대신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방문하고 자신의 조언을 존중해 주길 바라죠. 하지만 이런 기대는 명시적으로 말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반면 며느리는 금전 지원을 일시적인 도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갚거나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 대한 간섭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부 지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인식이 충돌할 때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돈을 그냥 주는 줄 아나? 돈으로 우리를 통제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감정이 상하면 이후의 모든 대화는 공격과 방어로 변합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은 간섭으로 들리고 며느리의 모든 반응은 불손하게 보입니다. 가운데 낀 아들은 어느 편도 들 수 없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 침묵은 양쪽 모두를 더 화나게 만듭니다. 특히 심각한 경우는 금전 지원이 조건부로 명시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육아비를 보태줄 테니까 애는 내가 봐줄게. 전세금을 보태줄 테니까 우리 집 근처로 와서 살아라. 이런 조건이 붙으면 지원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에는 항상 권력의 불균형이 따라옵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쪽이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고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금전 지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지원에 붙는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채로 흐지부지 넘어간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생활비 지원과 소비 감시. 32살 민지 씨는 결혼 2년 차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지만 아직 저축할 여유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셨고 민지 씨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지 씨가 인스타그램에 새로 산 코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내 인스타 보셨대. 코트가 얼마냐고 물으시더라. 요즘 돈이 없다면서 왜 비싼 옷을 사냐고. 민지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 코트는 세일 기간에 반값으로 산 것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월급으로 산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은 전세 대출 이자와 공과금에 쓰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은 달랐습니다. 내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집에서 명품 코트를 사 입다니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이후로 민지 씨는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외식 사진을 올리면 배달비로 돈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새 화장품을 사도 사치한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감사했던 지원이 어느새 감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례 2 육아비 지원과 양육 방식 간섭. 35살 은정씨는 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100만 원씩 육아비를 보내주셨고 덕분에 은정씨는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양육 방식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너무 비싸. 집에서 내가 보는 게 낫지. 아이한테 유기농 음식만 먹이면 뭐해. 우리 때는 다 그냥 키웠어. 주말에 애 데리고 백화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 내가 봐줄게. 은정 씨는 감사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육아는 자신과 남편이 함께 결정하고 싶은데 매번 시어머니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돈 대주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은정 씨는 시어머니의 지원을 거절하고 조금 더 작은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당장은 경제적으로 빠듯하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사례 3 전세금 지원과 거주지 결정권. 30살 지훈 씨 부부는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전세금 중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라.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뵙기도 편하고 급할 때 도움받기도 좋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평일 저녁에도 가끔 들러라. 반찬 해놨어. 명절 준비도 같이 해야지. 가까이 사는데 왜 안 와?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모든 가족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생겼습니다. 지훈 씨 아내는 주말에 친정에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였고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금전 지원이 시작되는 순간 부모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조언이었던 게 나중에는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로 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찾아낸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전 지원의 범위와 기한을 명확히 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얼마를, 얼마 동안, 어떤 용도로 지원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중 3천만 원을 2년 동안 무이자로 빌리겠습니다. 2년 후에 모아서 갚겠습니다. 육아비로 매달 50만 원씩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3년 동안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면 지원이 일시적인 도움이지 평생 지속될 의존 관계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감사하게 받지만 기간이 끝나면 독립한다는 것도 서로 이해하게 되죠. 두 번째, 지원과 개입을 분리하세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은 저희 부부가 결정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게 불효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명확한 경계선이 있을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이럴 때 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직접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 아들이 부모님께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가정을 꾸린 만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싶어요. 엄마가 걱정되시는 건 이해하지만 저희를 믿어주세요.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하되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많은 며느리들이 금전 지원을 받으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나,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하나,
맞다고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가지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충분히 표현하되 자신의 생각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안정됐어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감사와 의견을 함께 전달하면 시어머니도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이십니다. 네 번째, 필요하다면 지원 방식을 바꾸세요. 때로는 지원 방식 자체를 조정하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현금 지원 대신 명절이나 생일 때 큰 금액을 주는 방식, 생활비 지원 대신 아이 교육비나 병원비 같은 특정 항목만 지원, 현금 지원 대신 반찬이나 생필품 같은 현물 지원. 이렇게 바꾸면 매달 돈을 받는다는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시어머니도 일상적인 간섭보다는 특별한 도움을 주는 느낌이 들어서 서로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독립 계획을 세우고 공유하세요. 지금은 어렵지만 2년 안에 꼭 독립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부모님과 공유하면 지원이 임시 방편이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안심하시고 영원히 의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대화를 감정 싸움이 아닌 합리적 조율의 과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로 화내고 서운해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전 지원으로 인한 고부 갈등은 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서로의 기대치 차이와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면서 당연히 감사받고 존중받고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녀 부부는 도움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삶 전체를 통제할 권리까지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불편해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쌓이면 결국 폭발합니다. 작은 일로 크게 싸우고 서로 상처받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 남아서? 아닙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덜 고생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즉, 관계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됩니다.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간섭하게 되고 자녀는 고마우면서도 답답해집니다. 자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조건 말씀을 따라야 하나? 아니면 솔직하게 불편한 점을 말해도 되나? 이런 고민 속에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관계만 껄끄러워집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